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반 고흐의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이 꼭 매일 반듯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붓을 드는 그 용기와 마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거죠. 흔들리더라도 그 안에서 나만의 그림을 천천히 그려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만의 속도로 조용히 걸어가 봅시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가을이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실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하사탕 타고 날아온 박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시간 걸려서 소확행 찾으러 온 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학교 축제를 끝내주게 즐기고 오늘 온 심아입니다.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녹음하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프닝에서 감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네.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나와 가장 기분 안 좋았던 순간 하나씩 말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엄마랑 같이 산책을 한번 하고 왔는데 네네. 그게 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네. 또 산책을 하면서 내일까지 과제를 하나 끝내야 될 게 있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아졌다 이랬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귀여운 폼의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쓰다듬어도 돼요? 하고 쓰다듬었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 그래서 그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 가장 힘들었던 거? 아니 힘들었던 거 아니고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제가 머리가 반곱슬이라서 항상 고데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고데기를 하려고 보니까 고데기가 열이 안 오르는 거예요. 고장나서 그랬는지. 그래서 몰라 하고 그냥 머리를 묶고 왔습니다. 안 좋을만해요. 네, 심아님은요? 저는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제 오늘 느지막이 일어나가지고 맛있는 밥을 먹고 딱 샤워까지 하고 하니까 뭔가 사소하지만 그게 좀 행복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기분 안 좋았던 순간이라고 하면 이제 또 주말에 있을 그런 일정들과 뭔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또 조금 막막해서 그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잠을 많이 잘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주말에 일정이 많아요? 일정이 있는 건 좀 안 좋죠. 네, 조금 나태해져도 또 조금은 조급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자면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길 테니까요. 다들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 시작할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 이쯤에서 5월 셋째 주 청춘 이슈 3위를 소개해 볼게요.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 국가기념일 제정 후 첫 행사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5월 15일을 세종대왕 탄신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처음으로 이를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종시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함께 15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한글사랑 거리 일원에서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세종대왕의 정치, 과학, 문화, 업적을 다룬 전시와 문해교육 수료자 시화전, 한글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전시가 진행됐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고 합니다. 주요 행사는 한글 손편지 쓰기, 친환경 한글 가방 꾸미기, 한글 단어 달고나 만들기 등이 있었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여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 문화도시 사업 원년이면서 세종대왕 나신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첫 해 세종시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가 개최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세종대왕의 위협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데 시가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탄신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위클리 준비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이번 방송 기획회의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낸 그 소재인데 저도 그렇구나. 위클리 준비하면서 알게 네. 됐어요. 네,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잘 몰랐는데요. 네. 네,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중학생 때 세종대왕 탄신일이라고 해서 그쯤에 세종대왕 탄신일 포스터 그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행사를 제가 잘 그려가지고 복도에 걸렸었답니다. 그림 그리기 행사 너무 귀여운데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저도 그런 행사에 참여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세종대왕 탄신일뿐만 아니라 다른 위인들을 기념하는 날이거나 혹은 공휴일 때 비슷한 행사가 많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맞아요.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기려야 할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 탄신일이 특별히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먼저 심아님부터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 우리나라의 언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한글은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는 좀 특별한 언어기도 하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또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세종대왕을 국민들이 좀 더 사랑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네. 한국의 정체성은 한글이 완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은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들이 참 많은데 이런 걸 보면 한국의 감정을 처음 담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기념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언어는 나라의 근간이잖아요. 네. 정신이고. 그래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기억하고 한글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대단하신 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이 뭔가 특별히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뭔가 국민적인 인지도 그리고 존경심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세종대왕을 모르면 그냥 간첩이다. 그쵸. 이러는 게 그쵸, 말이 안 그쵸. 될 그쵸, 정도고 맞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국민들이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하는 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징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제 백성에게 글을 가르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런 이미지랑 맞물려서 상징성과 또 날짜까지 의미가 좀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나 싶네요. 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상징성이 엄청난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우리가 위클리를 준비하면서 세종대왕 탄신일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만큼 앞으로 5월 15일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면 좋겠네요. 5월에는 공휴일이 많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등 여러분들의 추억이 정말 가득한 달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씩 얘기 나눠봐요. 네, 저는 5월 중에서 올해 어버이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알바하면서 그냥 코 묻은 돈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사드리거나 진짜 돈이 없을 때는 그냥 편지만 써드리거나 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올해는 처음으로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월급이라는 거를 처음 타보게 되고 멋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부모님한테 밥을 사드렸는데 와. 제가 아직 완전히 직장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왠지 올해 어버이날이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돈을 더 많이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5월 하면 이맘때쯤 학교에서 다녀오는 학술 답사가 떠오릅니다. 네. 저희 학과 특성상 매년 학술 답사를 가거든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학술적 체험도 하고 선후배 교수님과 교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네. 5월에 스승의 날도 함께 껴있으니까 숙소에 돌아와서는 교수님들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특히 학술 답사에서는 교수님들이 각자 아끼는 고급 술을 가져오세요. 진짜요? 네. 대박. 학생들이 사 먹기 어려운 양주, 뭐 비싼 술 이런 거. 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따라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즐겁게 즐깁니다. 아, 그리고 5월이면 꼭 몇몇 수업에서 야외 수업을 나갑니다. 네. 며칠, 부럽다. 네, 그쵸. 무슨 과예요? 저는 국어국문학과인데요. 아.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다 네. 같이 녹음진 나무 아래에서 한시를 지어와가지고 발표도 하고 와. 술도 나눠 마시면서 풍류를 즐겼습니다. 우와. 낭만 있지 않나요? 완전 완전 멋있다. 있어요. 대박. 진짜 완전 국문과 같은 어, 그런 맞아, 맞아. 낭만이네요. 네. 맞아요. 저도 5월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많은데 네. 저는 약간 어릴 때 기억을 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저는 약간 제일 5월 중에 진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을 하나 꼽아보자면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부모님이 원래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 이제 그날에는 특별하게도 저랑 언니가 학교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네. 이제 학교로 차를 타고 데리러 오셨었거든요. 너무 좋겠다. 좋은 추억이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네. 그냥 서프라이즈로 놀이공원을 바로 데리고 가주셨었는데 대박. 대박이다. 엄청난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한 기억이라서 어린이날 하면 아직도 이 날이 동동 와. 떠올라요. 놀이공원 좋아해요 원래? 네. 어.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어렸을 때니까 뭔가 더 좋지. 네, 너무 어린이날에 행복했던 더 신나고. 너무 소중한 그런 기억이네. 저는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5월에 어떤 몽글몽글한 그 감정이 생각이 나요. 네. 5월은 학교 행사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 졸업사진 찍는 날들이 다 5월에 몰려 있었어요. 고3에 좀 심신미약 상태에서 중간고사는 심신미약이죠. 네, 그래서 맞아요. 중간고사는 또 끝나 날씨는 너무 좋아 막 이래가지고 친구들과 추억들이 정말 많은데요. 체육대회 때 개조를 뛰었던 기억도 있고 반티를 맞추면서 경찰복도 입어보고 어. 사진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아이스크림을 학교 앞에서 몰래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었던 기억도 있어서 생각해보면 그 고3이 힘들었지만 또 그때만의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도 아니고 중고등학생 때 시간을 다시 보낼 수도 없지만 네. 올해도 또 내년에도 앞으로의 5월에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하는 예쁜 추억들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5월 셋째 주 청춘 이슈 3위를 마무리하고 2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 셋째 주 청춘 이슈 2위는 바로 K-패스 출시 1년 338만 명 가입해 3,600억 원 환급이라는 소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이 출시 1년 만에 300만 명 이상 가입자에게 3천억대 환급금을 돌려주는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K-패스 이용자들의 교통비 환급액은 지난해 2,309억 원, 올해 1분기 98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일정 비율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의 전환을 포함해 출범 초기에는 100만 명가량이 이용했는데 지난 2월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K-패스는 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가장 가입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지난달 말 기준 132만 4,100명이 가입했습니다. 네. 이어 인천, 서울, 부산, 광주 순이었어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K패스 이용자는 월 평균 6만 5천 원을 교통비로 지출했고 이 가운데 24.6%인 1만 6천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패스 이용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3,600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니 네. 이 소식이 더 와닿는데요. 300만 명이면 주변에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K패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가요? K패스가 아니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K패스 이용하는 사람이 300만 명 돌파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 저는 사실 K패스를 비롯해서 다른 교통카드도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설정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처음에 기후동행카드 네, 나왔을 때 신분당선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길래 저는 신분당선을 제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뭔가 다른 카드를 알아보고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K패스는 뭐 신분당선도 그렇고 GTX 등등 뭐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K패스 나도 가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현재 기업은행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신분당선이랑 광역버스를 좀 주로 저도요. 타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둘 다 되게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K패스한테 좀 쏠쏠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환급 받아요? 만약에 한 달에? 30%니까 맞아. 그래도 한 뭐 7만 원? 막 이렇게 쓴다 하면 15,000원 그쵸, 정도는 그쵸. 계속 들어오고 쏠쏠한데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체계패스를 사용하고 있다가 네. 교통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기후동행 카드로 그냥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그냥 그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네. 이제 얼마 전에 K패스를 사용해 보려고 카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그렇지만 제 네. 주변에도 이런 교통카드 혜택을 쏠쏠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대중교통 관련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교통비는 생산활동을 하러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니까 그쵸.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원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면 교통비가 고정 지출로 나가잖아요. 그쵸. 한 달마다 나갈 돈을 계산해 보면은 뭐야? 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 맞아. 이런 반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박하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솔직히 교통비는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밖에 없는 돈이어서 뭐 5,000원 또 10,000원 이렇게 환급을 받고 못 받고가 체감적으로 되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교통비는 통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정 비용이니까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주는 정책이 나오면 체감되는 정책 효과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크다고 느껴집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도 했고 네. 인구가 늘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좀 더 혼잡해지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합쳐져서 네. 그런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가을님 말씀처럼 환경 보호의 차원도 있을 것 같고 또 복지 정책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교통이라는 게 좀 사람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거의 매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 관련 정책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뭐 교통체증이나 환경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광범위하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복지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그 범위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제도인 만큼 이런 정책들이 보다 더 활성화돼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사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소식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매일 타는 대중교통인 만큼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다나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뭔가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 쿠키 금쪽이 편에서 말했던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말할까 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뭐 지방이나 경기도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서울 지하철이 너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특히 뭐 20살, 21살 이럴 때는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또 길치이기도 해서 막 길에 못 찾을 때마다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를 걸었던 아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엄마가 귀엽다. 내 옆에 있지도 않는데 엄마 나 어디로 가야 돼? 나 길 잃었어. 막 이렇게 한 50번은 했던 것 같아요. 아이유 분홍신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서울 지하철 처음 타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쵸. 어려워요. 맞아요. 저는 재밌는 일은 아니고 네. 조금 황당한 일인데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안산에서 나와서 어. 이제 뭐 친구들 만나러 지금도 이제 갈 일이 종종 있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안산에서 친구를 만나고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이제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니 다 내리라는 거예요. 아직 갑자기? 네, 아직 집까지 한참 남았는데 네. 뭔 그래서 일이지? 네. 일단 사람들이 다 내리고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무슨 뭐 열차인가 선로인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내리라고 한 거였고 네. 그리고 아예 그 다음 열차도 안 오는 거예요. 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이게 뭐야?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시간도 꽤 늦었고 그 약간 아.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집에 네. 갈 만한 좀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아. 그래서 막 사람들도 다들 완전 혼란에 빠져가지고 네. 막 가족한테 전화하고 아. 저도 결국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데리러 와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좀 웃픈 이야기인데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네. 놀고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졸은 거예요. 네. 제가 내리는 역이 종착역인데 그러니까 졸다가 눈을 뜨니까 지하철 좌석이 다 비어 있고 뭐 다들 내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서 있고 내리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잠결에 다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따라 내렸죠. 네. 딱 내려서 출구를 찾아 나가려는데 너무 낯선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야 할 공간이 아닌 거예요. 뭐지?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역 이름을 딱 봤어요. 네. 근데 종착역 바로 전역이었던 거예요. 미치겠다.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아이고. 네. 대부분 많이 내렸겠죠. 그쵸. 그렇겠다. 네, 그래서 막차는 끊겼지. 나는 이 역을 처음 와보지. 결국 이제 역무원 분에게 도움을 구해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배터리도 그때 한 4%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아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집에 안 계신 상황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는. 네,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목적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내립시다. 네, 저는 5호선을 처음 탔을 때 하남 검단산행이랑 마천행이 나눠지는 걸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5호선인데 핸드폰 지도에는 5분이 남았다고 뜨는데 바로 앞에 지하철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지도가 오르겠거니 하고 이제 탔는데 이게 마천행이었던 거예요. 저는 하남 검단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두 열차가 나눠지는 역인 강동역에서 멈춰서 다시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식겁했어요. 지하철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왜 내리라고 하는 거죠? 막 이러면서. 맞아요. 왜 내려요? 맞아요. 우리 청춘이들의 귀엽고 조금은 황당했던 에피소드들로 이번 소식 마무리하고 이제 청춘 이슈 1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월 셋째 주 청춘 이슈 대망의 1위는 바로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소식입니다.
5일 오후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방송부문 대상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게, 영화부문 대상은 하얼빈의 홍경표 촬영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미식 열풍을 일으킨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는 방송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는데요. 유재석, 강호동, 나영석 PD처럼 예능인을 향한 대상 수상은 있었지만 예능 프로그램 자체가 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또한 영화 부문 대상이 작품이나 주연 배우가 아닌 촬영 감독에게 수여된 것 역시 최초인데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담은 하얼빈을 몽골, 라트비아, 한국에서 촬영한 홍경표 촬영 감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한편 폭삭 소가수다는 드라마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며 이번 시상식 최대의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들 올해 백상예술대상 챙겨보셨나요? 저는 챙겨보진 않았고 그냥 그 유튜브 클립으로 봤어요. 저는 좀 관심이 없어서 진짜로? 예술 대상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진짜? 한 번도? 네, 한 번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튜브에 아, 써서 이제 뭐 감동적인 수상 소감 맞아, 이런 건 맞아. 이제 좀 보긴 했는데 네. 그렇구나. 저도 딱히 챙겨보진 않는데 네. 이제 인터넷 들어갔는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대상이 궁금해서 대상만 라이브로 잠깐 봤습니다. 네, 백상예술대상이 배우 개개인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자체와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분들까지 조명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시상식을 볼 때마다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에게 상을 줬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 심사위원의 자리에 있다면 방송 부문과 영화 부문 각각 어떤 프로그램 혹은 개인에게 대상을 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는 방송 부문에서는 나온 지 좀 된 작품이지만 네. 5월의 청춘이라는 작품에 대상을 주고 싶어요.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고 또 의미도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네. 상을 못 받았길래 조금 의아했습니다. 음.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5월의 청춘을 열심히 밀겠습니다. 또 영화 부문에서는 2022년 개봉작인 올빼미가 생각나요. 2022년 영화 부문 대상은 류승환 감독의 모가디슈라는 작품이 받았었는데 네. 저는 올빼미를 좀 더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진짜 즉흥으로 보게 된 거라서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스릴도 있고 몰입감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대상은 못 받았지만 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최다 노미네이트 기록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 부문에서는 당연히 폭삭 소가수다에게 그쵸. 대상을 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너무 안 좋아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폭삭 소가수다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진짜 인생 드라마다. 이거 꼭 봐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대도시의 사랑법에게 대상을 안겨줄 것 같은데 솔직히 폭삭 소가수다랑 대도시의 사랑법은 진짜 청피해서 너무 거의 모든 방송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부문 저도 바로 생각나는 작품이 사실 폭삭 소가수다.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울어본 적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요. 그만큼 마음을 쏘시는 대사들도 많았고 영상미나 연기, 음악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부문에서는 이 작품에 대상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부문에선 인사이드 아웃 2가 생각이 나네요. 사실 백상이 한국의 시상식이라서 이 영화를 뽑아도 되려나 고민을 하긴 했는데 작년도에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여서 뽑아봤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라일리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게 되어 너무너무 잘해내고 싶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른을 치유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상을 주고 싶습니다.
방송 부문은 저도 폭삭 속았수다의 대상을 주고 싶지만 네. 이미 앞에서 2번이나 네. 언급이 됐으니 저는 대상을 굿파트너라는 드라마의 장나라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드라마는 제가 작년에 이제 엄마랑 좀 잘 챙겨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근데 이 장나라 배우의 연기가 진짜 좋았어요. 이게 약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약간 불륜이랑 모성 그리고 약간 여자들의 우정에 대한 드라마인데 엄청 약간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약간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러게요. 근데 이런 뭔가 분노, 아이에 대한 사랑, 막 이런 되게 다양하고 좀 깊은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하신다고 느꼈어요. 특히 이제 남편이 아이 앞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뭔 소리야? 너무 가머리 너무 찐 반응이 나왔어 방금. 네, 이런 걸 알게 되고 이제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 보고 와 진짜 작두하신다. 아 진짜? 네, 이렇게 느꼈어서 어. 저라면 장나라 배우님한테 대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부문은 저도 다나님처럼 네. 대도시의 사랑법을 음. 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영화가 작년에 워낙 파급력이 컸어서 그쵸. 청피에서도 영화 리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작년에 본 영화들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영화가 좀 한국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상을 받을 만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영화의 메시지랑 뭐 분위기, 음악도 되게 조화로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참고로 영화를 보고 어쩌면 연애적인 사랑보다는 네. 우정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맞아. 조금 들었었는데요. 네. 그렇게 뭔가 보는 사람의 좀 시야를 넓혀주고 여운이 좀 남는 영화였어서 대상을 받기에 충분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사위원회 입장이 돼서 직접 시상을 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인상 깊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앞으로도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좋은 영감을 주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상식 하면 또 배우들의 수상소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심금을 울리는 수상소감이 머릿속에서 하나 둘씩 떠오르는데요. 각자 하나씩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소감 말해주세요. 이건 사실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김혜자 배우님께서 눈이 부시게로 2022년 백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을 알죠. 때 하셨던 네. 수상 소감이 저는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소감이에요. 네. 약간 좀 간략하게만 읽어보자면 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이 소감이 저한테는 좀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산 어른이자 뭔가 여성으로서 해주는 조언같이 들려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살아보니 인생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살아보니 좋았다는 말이 뭔가 당신의 삶도 지금은 힘들더라도 행복한 순간들도 올 거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기보다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라는 말이 뭔가 그 당시 저한테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본 것도 아니고 이 드라마를 몰랐는데도 네. 당시 좀 김혜자 배우님의 수상 소감을 꽤 오래 기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전 최근에 인스타 릴스에 떠서 봤던 수상소감인데 네. 배우 최대훈 님이 백상예술대상에서 그 남자 조연상을 받고 말씀하신 수상소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18년이라는 긴 무명 시간을 견뎌온 그가 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내뱉는데 그 말들에서 깊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우님이 수상소감 마지막 부분에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한 번씩 학시 이런 맞아, 말을 외치라고 하시는데 네. 이제 그 순간 저도 눈물이 핑 이렇게 맞아. 돌더라고요. 저도요. 이건 진짜 이 작품을 본 사람만 맞아, 그 맞아. 대사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기억에 박힌 수상소감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감동적인 수상소감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제 저는 또 분위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네. 전 이제 백상예술대상은 아니지만 엘르 시상식에서 네. 개그우먼 장도연님의 수상소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뭐 목이 말라서 샴페인을 몇 잔 찌끄렸더니 눈에 뵈는 게 없다. 뭐 이러면서 저에게도 상을 주신다니 뭐 공정한 시상식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오기 전까지 이제 시간을 끌었어야 된 거예요. 장도연님이. 네. 그래가지고 그 부탁을 받은 장도연님이 너무 재치 있게 말을 하면서 관객들을 웃기는데 처음 봤을 때 진짜 숨 넘어갈 정도로 웃었거든요. 진짜 꼭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장도연님이 진짜 정말 참된 희극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센스를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그우먼 중에 그 장도연님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역시 시상식에서도 센스가 맞아요. 장난 아니다. 맞아요. 저는 레전드 수상소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배우 오정세님이 그 동백꽃 필 무렵 작품에서 남자 조연상 받으셨을 때 했던 말들인데요. 한번 그 짧게 읽어드리자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조만간 곧 동백이가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라마, 영화, 연극, 단편 이렇게 100편이 넘는 작품을 하셨다고 해요. 대박이다. 근데 그동안 좀 계속 무명이셨는데 이제 동백이로 좀 뜨신 거고 근데 뭔가 오정세 배우님의 말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청춘이 분들께도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이 수상소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저도 괜히 울컥해지네요. 요즘은 그냥 묵묵히 계속하는 사람, 이게 제일 멋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소식을 끝으로 5월 셋째 주 위클리 청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편의 멋진 장면은 늘 많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카메라 뒤에서, 조명 아래에서 말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모두의 노력들이 결국 한 편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조연처럼 느껴질 때도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만큼은 화려하고 분명한 주인공입니다. 완벽한 장면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내 속도로 내 자리에서 오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집중하면 어떨까요? 이번 주도 그렇게 조용히 붓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 전하며 마무리할게요. 5월 셋째 주 주간에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MC 가을, 다나, 박하, 심하였습니다. 안녕.